안녕하십니까. 스킨행정법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2021년도 국가직 7급 시험 치르셨습니다. 이제 25문제가 나오게 돼서 좀 빠듯하면 빠듯할 수 있다라는 시간 압박을 좀 받으셨을 수도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기출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번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쵸? 뭐죠? 행정기본법이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론으로 배우고 판례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립해왔던 부분들이 다 이제 법 체계 속에 녹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의 본질은 예전 같으면 판례를 묻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조문이 들어와진 덕분에 그냥 그 조문을 묻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는 판례를 묻는 문제로 20%는 우리 조문을 묻는 문제로 나머지 10%는 강론에서 출제가 되었다 정도의 비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20%의 조문을 묻는 문제 중에는 행정기본법을 묻는 문제가 제일 많았고 그 행정기본법은 뭡니까? 이전까지 판례로 다 정립되어졌던 부분을 조문화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판례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간결하게 나왔어요.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쨌든 반발력은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문제를 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시간 잡아먹는 문제들 이런 것들 많이 출제되어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다면 그런 부분들 때문일 거지 지문 자체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지문은 아니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촉박해지면 지문도 어려워 보이고 아는 것도 모르겠고 뭐 이리저리 헷갈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25문제 지금부터 해설 한번 들어가져 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은 항상 정통적으로 묻죠. 신뢰보호 원칙 뭔지, 행정법의 기본 원칙 묻는 문제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 패턴인 것 같아요. 이건 불변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지루하지도 않나. 또 어쨌든 지루해도 여러분들 틀릴 일 만무하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신뢰보호 원칙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처의 민원 예비 심사에 대해서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소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다? 아니다. 이거 뭐입니까? 민원이죠. 제가 그랬죠. 민원에는 크게 힘주지 말라고 민원 따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인정한 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은 나왔고 2번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조직상에 이런 완장을 누가 찾는지에 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실세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했고 3번 행정청은 공익,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기책사유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두루 살펴봐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다 판례로 출제되었는데 먼저 틀린 것부터 살펴볼게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률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뭡니까? 민원 예비 심사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으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를 믿고 내가 실제로 시행에 착수를 했는데 시행에 나갔는데 근데 나중에 돌연 이제 와서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딨어요?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바로 신뢰보호 원칙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데 있어서 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분쟁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뭡니까?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등 실질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누가 완장 찾는지 형식적인 것을 구애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 행정기본법 제12조 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조문화로 들어온 건데 어쨌든 이게 뭡니까? 이론이죠. 이제는 이론이 조문으로 들어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에 학설 이런 이론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우리가 학설과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설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판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과 여러 가지 어떤 이론이 있고 다수설은 뭐고 판례는 뭐고 통설은 뭐고 라고 해왔던 건데 이제는 뭡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행정기본법에 들어져 있죠. 심지어 이거는 이론이기도 하고 우리 판례에서 언급된 어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론에 집착하지 마시고 행정기본법만 잘 알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4번 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규칙 사유의 유무입니다.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래?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는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강학성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번이 나왔습니다. 해설 쭉쭉쭉쭉 살펴보면서 지문을 읽도록 할게요. 1번 인가라 함은 다른 법률 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는 거죠. 인가는. 그래서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기본행위가 있고 여기에 인가가 있으면 이게 비로소 합쳐져서 하나의 완성하는 법률 효력이 완성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판례에서 기본행위 갖고 싸울 거냐, 인가 갖고 싸울 거냐, 뭐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거냐라고 싸우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요. 어쨌든 인가란 그런 거다. 이를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바꿔 말하면 어떤 법률 관계에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가 행정 주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령에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법률 행위에 동의를 줌으로써 행위를 완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동의행위, 법률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요거 보충행위라고도 하고 요건 행정적인 법률행위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잘 긁어왔습니다. 2번, 3번 볼게요. 2번, 3번 같은 판례에서 나왔고 3번이 이제 우리가 옳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입니다. 기본행위가 뭐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다. 그리고 기본행위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가를 해줌으로써 요 보충행위로서 하나의 정관 변경 결의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정관 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라는 말은 뭐다? 이 기본행위가 정관 변경인 거고 여기에 행정청에 인가가 있을 때 비로소 정관 변경이 완성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기본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완성된 걸로 되는 것이다?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정관 변경 결의의 하자가 있을 때 기본이 되는 결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기본행위인 정관 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인 인가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기본행위에는 이상이 없는데 인가에만 문제가 있으면 소송 대상을 우리가 인가로 삼아서 이 인가에 대한 거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본행위인 정관 변경 유효한데 인가 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가에는 하자가 없어. 기본행위가 하자가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데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따로 이 기본행위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것을 해야 되지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서 그에 대한 인가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기본행위 인가, 그래서 하나의 효력이 완성됐는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적법 유효한 걸로 되는 거다? 아니다. 유효한 걸로 될 수 없다. 근데 그럼 기본행위가 있고 여기에 인가가 있는데 인가에 아무 문제가 없어.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어.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싸울 것인데 내가 이 인가가 잘못됐다고 싸울 거야? 그거 안 돼. 기본행위를 갖고서는 우리가 이 하자를 다투는 소송을 해야 돼. 근데 기본행위 멀쩡한데 인가가 뭔가 잘못됐어. 인가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럴 때만 우리가 인가를 놓고 싸울 수가 있어. 라는 게 이 기본행위와 인가에 대한 판례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걸 놓고 싸워라 라는 게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 보겠습니다. 재단 행위에 임원 취임 사법인인 재단법인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 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관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 행위 또는 인가 거부 행위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다. 그 임원 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내가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관은 뭡니까?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이 주단 행정행위에 어떤 토를 내는 거, 혹을 다는 거, 그게 부관이죠. 내가 그래 하게 해줄게. 대신 뭐 해줘? 라고 하는 게 토를 다는 게 해주면 시원하게 해줄 것이지 그렇게 쿨하지 못하게 뭔가 토를 다는 걸 우리가 다 부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입니다. 제 1번, 2번 다 행정기본법에서 나왔는데 17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기본법 제17조 부관입니다. 제 2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거 판례로 나왔던 거죠. 판례로 수도 없이 나왔던 겁니다. 기속행위일 때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닌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관을 좀 자유롭게 붙일 수가 있는데 기속행위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 우리가 이제 조문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붙일 수 있다. 아닌 한 붙일 수 없다. 제3항 보겠습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이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부관을 어떤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거죠. 법률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만들어놨으면 법에 근거해서 한 거죠. 문제 없습니다.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뭔 상관입니까? 3번 보겠습니다. 사정 변경입니다. 사정이 변경돼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관을 새로이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관을 달았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거를 이행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뭡니까? 부관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런 사정 변경 세 가지입니다. 하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하라는 대로 한 거, 내 동의가 있는 거, 그리고 사정 변경이 있어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 같이 볼게요. 같은 판례에서 나왔습니다. 행정 3번이 이제 틀린 걸로 나왔죠. 3번 부분이 노란 부분입니다. 행정 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이는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해서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될 뿐이므로 이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그거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이미 저질러 놨으면은 우리가 이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취소는 될 수 있겠지만 또한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가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중대명백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거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이다. 뭐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부담의 이행으로서 우리가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의 불가쟁력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거나 강행 규정이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 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약간 다 별개다라는 거예요. 부담인 부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관에는 뭐 조건도 있고 기간도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뭐 말 그대로 심적인 부담을 좀 짊어주는 게 부담이에요. 내가 대표적인 예가 기부 체납이죠. 내가 어딘가에 도시건설 사업을 할 건데 나 이거 도시 재개발할 수 있게 허가해줘 라고 하는데 행정청에서 뭐라고 합니까? 재개발 좋은데 좋은데 여기 앞에 있는 이 길 네 소유인 거 아는데 이거 행정 공공의 도로로 쓰일 수 있게 네가 이거 좀 기부해라. 국가에 기부해라 라고 하는 게 부담인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부담인 거예요. 이게 부담인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국가에 줘라고 하게 되거나 헐값에 팔아라고 하는 게 다 부담인데 그러면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판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사법상 매매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승인을 해주면서 플러스 부담을 다는 거죠. 부담인 부관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이행을 해야 내가 재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 이 땅 헐값에 줄게. 근데 나 여기다 아파트 지어서 돈 벌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마당에는 이게
내가 이 부담을 매매 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이 재개발에 대한 거를 이행하고 부담을 이행하기 위한 거죠. 그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했을 뿐이라는 게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했는데 이게 이 부관에 무효화가 돼서 본체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법상의 매매 계약 체결 자체는 무효가 된다고? 아니라고.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이 동기 내지 연유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건 민법 조문에 있습니다. 내가 뭐 동기의 착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는 될 수 있는데 이게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다. 취소는 가능. 그러면 이걸 취소를 시키려면 그때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나왔을 때 행정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부담이잖아. 부담 제소기간에 영향이 있지? 그러면은 난 제소기간 도과됐으면 나는 못해줘. 이미 행정처분이 있고 나서 1년이 다 지났으니까 넌 뭘로 해도 싸울 수가 없어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합니까? 그건 맞는데 이응 맞는데 요거는 부담이잖아. 부담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질을 갖고 있거든. 그렇다면 이거는 사법상으로 해결을 해야지 왜 거기다가 행정소송을 갖다 붙이니? 라고 해서 뭡니까? 법률행위가 사회 반사의 질서, 강행규정에 위반했는지 여부 이거는 다 뭡니까? 그냥 일반 민사적으로 해결을 봐보겠다는 거지. 이거 자체를 우리가 어떤 행정소송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다 라고 해서 불가쟁력, 이미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제소기간이 도과돼서 불가쟁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행정처분이고 이 사법상 매매는 사법상 계약이니 민사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회질서 위반, 선풍사실이라고 하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뭐 착오로 취소했는지 이런 거를 따져서 우리가 요 매매 계약의 취소를 한번 이끌어 볼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 게 이 판례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판례인데 어쨌든 따로 떼어놓고 보겠다. 이 또한 같은 본질이에요. 따로 떼어놓고 보겠다. 사법상 매매랑 부담의 이행이랑 행정처분이랑 다 따로 떼어놓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4번 살펴볼게요. 4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으로 정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판례 문구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입니다. 특정 개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요거 재량행위다.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위 시행규칙에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건 역시 우리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개인택시 운전사업 면허 재량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에 따른 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입니다. 내가 거기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특정인에게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으로서 설권적 처분이라는 거죠.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 원칙적으로 재량에 속한다. 내가 뭐 할 수 나한테 뭐 박탈하는 건 아니잖아. 나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재량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재량 처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의 재량의 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했다, 안 해줬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 3번 볼게요.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입니다. 형질 변경, 이거 토지를 내가 어떤 지목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농지인지 대지인지 뭐 이런 다 지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형질을 변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져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게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형질의 변경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토지 변경 허가 재량행위다. 귀하허가 보겠습니다. 귀하허가는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리가 다 귀하허가인데 귀하허가는 뭡니까? 근거의 문헌 형식, 내용 특성 등을 고려해보면 법무부 장관은 귀하 신청인이 귀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내가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허가 여부가 기속행위인 건 아니다. 내가 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귀하 허가입니다. 그렇다면 귀하 허가도 재량행위다. 그래서 4번에 출제된 지문들은 다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행정입법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의 근거를 두었다 하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의적 구속력을 인정한 여지는 없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고시가 법령의 근거를 두었더라도 그게 범위를 벗어난 것일 때에는 우리가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인 경우에 위임에 따라서
효력을 갖는 것이 법규명령이다.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가 되면 언제부터? 소급해서? 아니야. 그때부터 위임이 발하여진 그때부터 유효한 걸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해석 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될 때는 여전히 무효이다.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서 고시 또한 우리가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뒤에 청소년 유해물질에 대한 고시 그 문제에서도 요거 묻는 거였어요. 사실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새로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 입법 취지와 관련해서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야 된다. 그래서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한 것일 때에는 우리가 그 규율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적법한 것이다. 그래서 모법의 이에 관해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지자체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과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해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규칙에서도 마찬가지다입니다. 딱 그 근거 규정만 놓고 보면 위임이 딱히 없는데 전체적으로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위임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건 적법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최대한 합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취지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6번 한번 볼게요. 리모컨이 잘 안 먹네. 6번 한번 볼게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거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기억 보게요. 부작위 의무로부터 부작위 의무는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 부작위 의무입니다. 자기 의무는 뭐야? 뭐 해야 되는 게 자기 의무예요. 부작위 의무로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을 하지 말라는데 한 거예요.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 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하지 말란 거 했는데 그럼 뭐 하지 마라고 해서 하는 그 자기 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다. 금지 규정, 특히 허가를 위반한 상대적 금지 규정으로부터 자기 의무, 즉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출원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하지 말란 거 했다고 해서 이미 엎질러 놓은 거를 다시 치우라는 자기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건물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건물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건물을 부셔야 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고 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해서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과실 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더라도 업주의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해서 업주 따로, 종업원 따로라는 거예요. 얘가 처벌받기 때문에 얘가 처벌받고 이렇게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잘못을 따지겠다라는 게 우리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뭘 하라 했는데 이행강제금 안 하면 할 때까지 얼마를 내게 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죠? 대표적인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 방을 안 치우고 있어요. 그럼 방을 안 치우면 엄마가 방 치울 때까지 하루에 10,000원이야 라고 하게 돼서 내가 열흘 동안 안 치웠으면 나한테 10만 원을 부과하는 엄마의 취지가 바로 이행강제금이죠. 그렇게 하면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내가 방을 치우게 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가 적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가시를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한다고 위반자의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뭡니까? 우리가 정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부과할 수 없지 고의과실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 디귿, 리을이 나왔습니다. 갑은 91년 10월 10일에 행정청 공무원으로 신규 임명돼서 근무를 했는데 2007년 12월 5일에 행정청 자체 조사 결과 신규 임명 당시 갑은 범죄 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결격사유죠. 이렇게 되면 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임명 당시 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명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사례를 이게 근데 실제 사례예요. 91년도에 이랬고 2007년, 2008년 좀 문제에 부합하게 좀 최신을 내주지. 굉장히 오래된 거 그냥 그대로 긁어붙인 거죠. 실제 사례입니다. 그랬을 때 갑은 원래는 뭡니까? 공무원 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 된 거죠. 그랬을 때 문제를 넣고 사례로 그 문제를 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하나의 판례예요. 어쨌든 임명행위에 대한 하자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무효고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제가 해설에도 달았지만 무효인 거는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데 거기다가 신뢰보호 원칙을 갖다 붙일 수는 없죠. 신뢰보호 원칙은 기본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그래도 내가 이거를 신뢰한 데 있어서 보호받을 만하지라고 했을 때 보호해 주겠다는 거지 무효인 데까지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하지는 않습니다. 디귿, 리을 이렇게 맞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상 근무를 하더라도 퇴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급해서 공무원 아닌 걸로 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받지 못해요. 그리고 리얼에서 보면은 공무원으로서 한 행위 자체를 우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이 임명한 거는 무효인데 이 사람이 공무원 재직하면서 한 행위 다 무효로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해서 결격자임이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되고 무효행위는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판례랑 그 박스 안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참고하시는데 어쨌든 무효행위는 우리가 신뢰 보호 원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디귿 볼게요.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 신분 취득하지 못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취소라는 개념도 뭡니까? 소급해서 무효로 만든 거면 그 당시 거기로 가서 내가 다시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현재로 이끌어왔을 때는 그 사람이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공무원연금법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퇴직급여 안 된다. 그리고 요거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공무원으로서 한 행위 자체는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수용 절차로서 사업 인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거 갈등 많이 하셨겠지만 고려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고르셔야 됐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 강제적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다.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요건이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한 요건이다.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은 건설부 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 사업 인정을 바본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라 그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우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이제 문제로 들어온 건데요. 1번부터 살펴보면 제1항부터 살펴볼게요. 장관은 사업 인정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사업 인정을 하면은 그래 너 사업해라 라고 하게 되면 시행자, 토지 소유자,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하고 성명, 명칭, 사업의 종류, 지역, 그 토지의 세목을 관보해 고시해서 여기가 이제 사업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1항에 따라서 그거를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 구청장에게 하부조직에 통지를 하죠. 그리고 사업 인정은 여기가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거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제23조에서 이 1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이
되거나 어쨌든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이 된 다음 날 그 이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부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시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고시가 됐는데 하지 않으면은 1년이 경과되면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 부분이 같이 문제로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곡물입니다. 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4번이죠. 1, 2, 3번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제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매매는 당연 무효이다. 그래서 거래 대상이 애초부터 될 수 없고 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했다 하더라도 사용은 무효이다.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근데 묵시적으로 가능한데 묵시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이거를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천의 점용 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곡물 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일정한 특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효가 있는 물건은 아니다 라고 해서 점용 허가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거지 내가 어떤 이거에 대한 물건을 갖는 것은 아니다. 채권은 그냥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다 라는 겁니다. 그냥 채권은 계약이다 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에 불과하지 이게 내가 대세적으로 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이냐 채권이냐 이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채권이다 물건은 아니다 라고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곡물의 인적 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적 곡물의 일반 사용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인접 주민, 곡물의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정말 누리고 살잖아요. 그걸 이용하고 살잖아요. 그럴 때는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 보호될 수 있으나 그 권리도 곡물의 일반 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이른바 고양된 일반 사용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곡물의 목적과 효용, 일반 사용 관계, 사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상 지위와 곡물의 사용관계의 인접성,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곡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고양된 일반 사용을 인정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된 일반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목적, 효용, 인접성, 특수성 이런 거를 두루 고려해서 내가 정말 이거를 누리고 사는 게 마땅하구나, 이거를 함부로 뺐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 권리 박탈에 대한 거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면 내가 이거를 고양된 일반 사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냥 고양된 일반 사용 인정 되게 어렵게 해주는구나 라고 정리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도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 우리가 걷고 있는 도로 1번, 2번, 4번 틀린 거고 3번 도로의 지하도 우리가 도로 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뭐 지하 갖고서는 이게 될 수 있냐 없냐라고 했던 간략한 판례가 있어서 그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조금 지엽적이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1번, 2번 볼게요. 토지의 지목이 토지마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있죠. 땅의 목적이 지목인 거죠.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 대상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토지에 대하여 법규, 행정처분에 의한 도로 지정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의한 도로 지정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그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심리해 본 후 그 토지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된다. 그리고 지목만으로는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 2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한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시민 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용도 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고양된 일반 사용이랑 연관돼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의 지하는 재우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에 그냥 한 줄 나와요. 그냥 판례 정말 스치듯이 한 줄 나오는 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3번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지만 1, 2, 4번이 아니라는 것은 보였기 때문에 1, 2, 4번을 끝까지 잘 읽어는 보셔야 됐다. 그래서 시간을 잡아먹는 거였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할게요. 집중호우로 뭡니까? 50년 나왔죠? 제가 항상 말하죠. 50년 빈도 요거 하자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설치관리상의 하자 50년. 11번 볼게요.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1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되게 유명했던 판례죠. 되게 유명했던 판례입니다. 1번 보고 딱 체크하고 나머지 안 읽으셨으면 참 좋겠는 판례예요.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서 널리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야 이 핑거 프린세스야 네가 인터넷 한번 찾아봐 라고 할 수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님의 생일이 궁금해요 라고 해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 전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 2번 볼게요. 교육공무원법 위임에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근무 성적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 규정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게 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거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까라는 거죠. 3번 볼게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에 관한 또는 내부 검토와 과정에 있는 사항이 바로 비공개 결정 대상인 건데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포 이그젬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딱 여기에 국한된 거 아니고 이것과 유사한 것도 우리가 다 여기에 포섭된다는 겁니다. 포 이그젬플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좀 추론을 해봐. 이것과 유사한 것들은 다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 기록, 회의록 등도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다. 이 포 이그젬플에 이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공개 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공개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 이거 뭡니까?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개 청구를 했는데 행정청은 뭡니까? 나 갖고 있지 않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행정청에서 입장을 해야 돼가지고 나는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걸 소구할 수는 없겠죠. 그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행정청이 진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행정질서벌 질서행위 위반 규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이 나왔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어쨌든 조문 문제니까 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12조, 7조, 20조까지 보고 마지막 판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에요. 2인 이상이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없는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죠.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서 어떤 질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공무원 아닌 자가 같이 가담을 했을 때에는 공무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공무원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처벌받는 게 맞는데 공무원 아닌 자가 거기 가담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은 아니면 처벌 안 받는 건가?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아니야 여하간 너도 가담을 했으니까 너도 처벌할 거야. 네가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고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 감경 가중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벌은 받고 면책은 안 된다라는 거죠. 공무원이 어떤 표창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 감경이 되는데 공무원 아닌 자가 그런 걸 받았을 만무하죠. 그런 사람은 뭡니까? 그냥 처벌 받는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뭡니까? 빡세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의과실 없는 거는 뭐 부과하지 않겠다. 고의과실이 있어야 처벌하겠다는 거죠.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에게는 17조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나 아니야 나 억울해 라고 하는 거죠. 과태료가 부과되면 뭡니까? 과태료 안 내면 집행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은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과태료를 안 내면은 내가 계속 안 낸 기간만큼 더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집행을 들어가서 내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의제기하면은 그래 일단 스톱할게. 그리고 가타부타 맞는지 보고 다시 할게 라는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뭐죠? 죄와 형벌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범죄이고 형벌이 어떤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는 원칙인 거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등법에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고 형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아니라서 요거는 죄형 법정주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요거는 질서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권 보장과 손실 보상입니다.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틀린 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헌법 제23조 3항 재산권이죠.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해서 재산권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헌법 조항의 핵심은 뭡니까? 당의 수용이 공공의 필요에 부합한가? 수용이라는 건 뭡니까? 어쨌건 내 소유 재산인데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내 거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져가는 거 오케이. 공공의 필요에 부합하면 가져가는데 그 대신 정당한 보상도 줘야 돼 라는 게 23조에서 정하는 우리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 사업인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I don't care이다. 그냥 그게 공공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또한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이 최종적인 허브 판단과 승인 결정 하에 민간 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의 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게 국가이든 일반 사인이든 공공의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게 변수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 개발 이익은 그 성질상 완성한 보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개발로 인해서 떨어지는 공공물은 우리가 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배제해도 된다. 개발 이익 배제해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림법상 간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관할 어업권에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 청구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뭐죠? 원래 바다인데 간척 사업으로 땅으로 덮어버려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 원래 바다였으면 어업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어업한 사람들의 손해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곧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관행 어업권자가 자연산 폐류, 해초류, 어장을 상실하는 등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등 실질적인 현실적인 손실이 발생할 때부터 우리가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상은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별이 아니고 피보상자가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보상자는 수용 대상 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번이 나왔죠. 대놓고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2번, 4번 틀린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고 1번, 2번 맞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은 무효 등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지 행정소송법상의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는 것. 그렇다면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상 가처분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지 행정소송에 대한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 사안에서 보조사업자의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 의무는 행정처분이 위 보조금 지급 결정에 부과된 부관상 의무이고, 이러한 부관상 의무는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에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반 당사자를 하여 공법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우리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 요거는 뭐다? 공법상 권리관계 일반 당사자를 해서 공법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다. 공법상 권리관계, 공법상 당사자 일방,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당사자 소송 절차에 의해야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에 대응해서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인 겁니다. 우리가 세금 하면은 다 민사소송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 되게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과오납, 내가 내지 않아야 되는 냈거나 아니면 소급해서 낸 세금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민사소송이다 라고 가는 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건 뭡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죠. 이거는 당사소송이라는 겁니다.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당사소송이다. 조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 그거는 뭡니까? 이게 바로 민사소송이죠.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 반환 청구하는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이다 해서 두 개의 양자를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이죠. 그래서 틀린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죠. 누가 이거 위조하라고 직무행위 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는 아닌데 위조한 그 행위 자체만을 우리 놓고 봅시다. 그렇다면 뭡니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2번 볼게요. 공공의 영점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배상 전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죠. 철도시설물 요거 국배법으로 한다. 그래서 배상 전치 절차 거쳐야 된다. 재판에 대해서 불법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불법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손해, 내가 어쨌든 우리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쿨하게 인정을 좀 하지. 국가배상 청구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판례가 좀 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세요. 해설에 달아놓았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심에 의해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공무원에게 처분 권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공무원은 당시 기준을 따른 거죠.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건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나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서 16번부터 살펴볼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행정법 강론이죠. 강론 부분 나왔습니다.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였죠. 1번, 2번, 3번, 4번인데 1번 일단 좀 재밌죠? 이제 야간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거 우리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옳은 부분으로 나왔던 겁니다. 1번 볼게요. 주거지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웃음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경범죄죠. 경범죄인데 인근 소란에 해당하는데 야 나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게 뭐 이거 옛날 판례인데 어쨌든 클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럽다 해서 했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전기 끄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진압 수사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법한 걸로 나왔습니다. 임의 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이 들은 자와 접견견토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임의동행, 좀 같이 가시죠 서해. 그랬을 때 그래 갈게 라고 하는 게 임의동행인 거죠. 임의동행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피내사자도 마찬가지고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경찰관 공무집행법 한번 보겠습니다. 제4조 보호조치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구호 대상자라고 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 정신착란, 술에 취한 사람, 주치자,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좀 이상한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 인해서 정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만 본인이 이 경우 미아, 병자, 부상자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4번 볼게요. 경찰관의 제지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당하지 않게 수두룩 빽빽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를 놓고 봤을 때 당시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 라고 인정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법 관계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 4번입니다. 1, 2, 3번 틀린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임용권자가 임용 결격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 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당연퇴직자에게 복직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해임 처분과 직위해제 사유 변경 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이다. 해임 처분이 직위해제 사유 변경 처분의 유효 여부를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이기는 하나 징계 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징계 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범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두 방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서 임명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그냥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상실.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에는 효력이 없다는 게 형도 실효가 돼요.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마일리지가 사라지듯이 내가 형벌 받은 것도 실효의 법리에서 사라지는데 그게 근데 나 이제 실효됐으니까 나 이제 공무원 다시 할래 라고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당연퇴직 됐으면 퇴직되는 거예요. 공무원 무직 계속 하고 싶었나 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지방 공무원이 처분의 위법이 있다 하여도 행정소송을 다투려면 먼저 소청심사 이에 그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공무원은 우리가 먼저 행정소송 전치주의 취하고 있다. 그 부분 물어본 겁니다. 지자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역, 니은 우리 옳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정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한다. 위법 상태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자체법 169조 제1항은 지자체의 자체행정 사무처리 법령 및 이게 범위 내에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감시, 감독 잘하고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처분에 국한돼서 우리가 지자체법을 놓고 똑같은 걸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자체법으로 규율되는 범위가 더 넓겠죠. 이행강제금은 지자체의 재정 수입을 구성하는 재원 중 하나로서 지방 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등 그 부가 징수를 재무회계 관점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가 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지자체법에서 지자체법 제148조 제1항입니다. 지자체 상호간이나 지자체 단체 장상호간, 지자체 상호간 아니면 장상호간 사무 처리할 때는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그 분쟁이 가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이 싸우지 마 라고 해서 말리는 거죠. 좀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 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안 했어. 우리 좀 분쟁이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조정에 나설 수 있는데 당사자 딱히 그렇게 안 나서도 이거 뭔가가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직권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관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징계 요구의 권한은 뭡니까? 교사의 자질과 복무 태도 등 국공립학교 교사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최악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국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와 균형 있게 처리해야 될 국가 사무로서 시교육감의 위임된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 위임 사무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적어도 최저 수준의 퀄리티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관할 행정청은 아까 이거 뭐죠? 고시가 처분이냐라고 나왔던 부분 이 문제였습니다. 판례사안 똑같이 나왔어요. 그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는 내용, 일반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포장 의무,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 그리고 그 결정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2019년 4월 24일을 정하는 내용을 한 고시를 하였다. 이 고시가 과연 그럼 뭐냐? 처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 2번으로 나왔는데 1번부터 한번 1번, 2번, 3번, 4번인데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판례를 한번 통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판례가 통째로 나온 거예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그 고시 처분은 유해 매체물 소유자 등 특정인에게만 한 게 아니고 일반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무를 짊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처분을 볼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결정하고서는 위원회가 효력 발생일을 명시해서 2019년 아까 4월로 명시를 했죠.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이거를 몰랐다고 해가지고 과연 발뺌을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통상 고시는 공고에 의해서 행정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행정처에서 나서 일일이 다 우편송달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고시함으로써 땡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그냥 일률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 어디까지는 봐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와가지고 나 이거 이제 알았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보에 고시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가 그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고시일을 바로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 보겠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고시도 처분이다. 그렇다면 고시가 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언제 알래? 공고에 게시된 날이다. 개별적 케바케 케이스는 봐주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소 판결,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옳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기억 한번 볼게요. 처분의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당사자가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당사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 판결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확정 판결은 뭡니까? 처분 그거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발생하지 새로운 사유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니은 볼게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무런 제재 처분하지 않거나 하였더라도 정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 당연 무효라면 아무런 재처분을 안 해야 한 때와 마찬가지이다. 재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하지 않거나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거는 이거는 뭘로 보겠다? 이거는 무효죠. 무효인 처분을 보겠다. 무효는 뭡니까?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외관만 존재하고. 그렇다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간접강제에 신청한 필요를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왜 안 하니? 좀 해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소송법 간접강제 보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준용이 되나 우리가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준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용 규정이 있어요.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는 뭐뭐뭐 중요한다 라고 했는데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는 우리가 이 간접강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33조 준용하지 34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요. 간접강제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돼서 처분의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접강제는 뭡니까? 행정청이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할 때까지 얼마를 내라고 하는 게 바로 배상금인 겁니다. 근데 배상금은 어떤 손해배상에 대한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해라는 그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을 하면은 우리가 배상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배상금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취소 판결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건 뭐죠? 문제가 잘못됐네요. 제가 문제 잘못
잘못 뽑았어요. 어쨌든 1번부터 살펴볼게요. 행정 절차에 대한 겁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에요. 죄송합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거.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변경한 경우 이를 고시하고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은 뭡니까? 사전통지나 의견청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이제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데 한번 해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판례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구역 변경하는 거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건은 사전통지 의견통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은 우리가 행정작용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니면 이에 준하는 절차를 사실상 거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와 이유 제시 등 그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아직 당사자에게는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이 상태에 있는데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신청을 하죠. 근데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이 만약에 반려가 됐어. 그러면은 내 기본 지위가 더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내가 레벨업을 못한 것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종전의 업자에게는 직접 그 대상대가 되는 자의 범위 상당하고 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소정의 행정 절차를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가 B가 있는데 A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겁니다. 기존이고 신규입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여기 있죠. 행정청에게 뭡니까? 내가 원래 하던 건데 이거 이제 B가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은 그래 B 너가 해 라고 하게 되고 A 너는 더 이상 못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더 이상 못해 이거. 이게 A의 권익을 박탈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A에게 뭘 해야 된다? 행정절차 소정의 그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타쌍피, 복효적 행정행위 이렇게 보는 거죠. 22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이 출제가 되었고 1, 2, 3번부터 살펴볼게요.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이다. 하천법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에게 시도시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권자만이 토지를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권리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우리 문화재는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이기도 하죠. 공익사업 등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사람들은 또 좀 더 그냥 땅을 갖고 있는 것보다 유독 뭔가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거죠. 독립하여 거래 객체가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들을 가진 자뿐만 아니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관련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거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라는 거. 뭐 제가 거기에 황장 솔나무가 있어 이런 것들도 다 보호 가치가 되는 권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뗄 수가 없죠.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물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위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 재결한 겁니다. 그럼 난 돈 원래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올려주세요. 네가 빠뜨린 거 있으니까 나 올려주세요 라고 해야지 이거 자체를 취소를 돌리는 거는 실의가 없죠 사실. 그냥 올려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증가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23번 볼게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부터 한번 1번, 2번, 4번 같이 살펴보고 틀린 거 질문으로 나온 거 3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합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청구인의 실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되겠고, 그렇다면 뭡니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재결 자체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 자체를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원래 행정소송 내가 재결로 싸우려는 그걸 자체로 우리가 소송물로 해야 되는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뭐다?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재결 자체를 놓고 우리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복회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 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해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인용 재결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고, 인용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면서 당연히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인용 재결,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복회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토지 수용입니다. 토지 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유자 및 관계인의 협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토위의 이의신청 재결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해서 그 재결서가 송달되는 날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 내에 중토위를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된다. 절차죠. 그래서 그 이의신청 재결에 대해서 1월 내에 우리가 중토위에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요건에 대해서 강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3번이 정답인데, 어쨌든 행정심판법 제43조 보겠습니다. 재결은 뭘로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재결이 있는지 물어봤죠.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입니다. 취소 재결은 재결 자체로서 이걸 취소시키는 거고, 변경 재결은 변경한 내용으로 하는 거고, 변경 명령 재결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결은 어떤 재결이 있는지 우리가 행정심판법에 조문으로 들어와 있는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은 취소 재결을 하거나 다른 처분을 변경하거나 변경 재결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하는 변경 명령 재결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종전 거부 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할 때 당시의 명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설치하고 있고, 정보 공개 명령 재결입니다. 정보 공개 명령 재결은 뭡니까? 정보 공개해라. 너 정보 공개 안 한 거 잘못된 거니까 공개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한 것으로 직접 처분, 이게 자체가 공개해라, 공개할 것을 명령한 거지 공개시킨 건 아니라서 우리가 이거를 처분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본 게 판례였습니다. 이거 조금 아리까리하게는 나왔어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번은 우리가 행정심판법 제50조 제2항, 50조의 2, 제1항부터 제1항, 제2항, 그리고 5항을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그 처분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살펴봤죠. 그러면 결정의 내용, 그리고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재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소속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미치고, 결정서 정보는 우리가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그 집행 권한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서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법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볼게요. 1번 옳은 거죠. 행정기본법 문제 또 묻는 거 나왔어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입니다.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민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법령 등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뭡니까? 다음 각호 기준에 따른다. 기준에 따른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해서 최대한 국민에게 유리하게 따른다는 겁니다.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건 뭡니까? 좀 더 기간을 넉넉하게 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각호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불리한 경우면 최대한 국민에게 유리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기간은 일주월 연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의 첫날을 산입을 합니다.
초입을 들어 넣는다는 거, 기간의 마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로 만료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구속기간이죠. 보통은 토일인 경우 그 이길 월요일이 기간의 만료 시점이 됩니다. 하지만 구속기간 같은 경우 내가 유치장에 갇혀져 있는 구속기간의 경우에는 토요일 만료되면 토요일 날 풀려줘야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림을 무단 형제 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복구 의무를 부담하는데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상속인에 대해서 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상 아니면 누가 해요? 상속인이 해야죠.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분상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 이득이고 이런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기 때문에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때부터 이자도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납부한 때를 기산점으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뭘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동태를 명확한 것뿐만 아니고 공법상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신고는 도달하기만 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가 마지막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문제가 좀 5문제 정도 많았는데 문제의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시간이 좀 촉박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한 번 답을 보면 딱 나오는 것들이 있고 나머지를 좀 체크를 해서 걸러내야 필터링을 해야 답이 좀 보이는 것들도 있어서 문제가 어렵겠지만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 느끼셨겠지만 어떤 문제의 난이도나 그런 판례 자체가 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데서 나와서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기본법 묻는 문제가 나왔고 여러분들 행정기본법은 정말 열심히 보셨을 거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푸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을 보실 때에는 정말 이게 어떤 선별력 있는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되게 큰 틀에서 이제 큰 맥락을 아는지 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을 막 집착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막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맥락을 아는지 기본적인 틀을 아는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된 사람인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요. 막 지엽적인 부분을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용을 쭉 살펴보셔서 큰 맥락을 계속 놓지 않고 이어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시험 치신 분들은 다시 시험 안 쳐도 되길 바라고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맥락을 짚고 넘어가는데 주안점을 둬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반복 복습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